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다채로운 감정들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운명의 갈림길, 끔찍하게 묻힌 비밀,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떠나는 영혼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간 19살이 된 여비서와 60이 넘은 재벌 총수, 그리고 그들의 90일이라는 짧은 만남 끝에 잉태된 한 생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 기업의 총수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소녀, 그들의 기이한 관계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과 억측 속에서 소녀는 세상을 경악시킬 만한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부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잔인하고 서늘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화려한 불빛이 꺼지지 않는 도시, 서울의 심장부입니다. 그곳에 우뚝 솟은 거대한 빌딩과 그 안을 채운 상류층의 삶, 그리고 모든 것이 반짝이는 만큼 깊은 그늘을 드리운 한 저택에서 모든 비극은 시작됩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이서윤. 간 19회를 맞은 그녀는 아직 사랑의 달콤함도 어른이 된다는 것의 씁쓸함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순수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호화롭고 눈부시게 빛나는 상류 사회에 발을 들인 지 불과 3개월 만에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한성그룹의 총수, 강태준 회장. 62의 나이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성정과 깊은 고독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지만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존재.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여자와의 관계를 공개한 적 없는 그가 하얗게 센 머리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로 앳된 소녀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청춘과 자유, 심지어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까지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서윤이 그의 곁에 나타나자 온갖 추측과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돈에 눈이 먼 꽃뱀이라 손가락질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할아버지 뻘 남자에게 마음을 준 어리석고 가여운 아이라고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서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세상의 경멸 어린 시선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던 강 회장의 눈빛이었음을,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깊고 어두웠던 그 눈빛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관계를 도덕적 잣대를 벗어난 부적절한 만남, 혹은 기형적인 관계로 치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참혹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90일째 되던 날, 서윤을 무너뜨린 것은 임신 초기의 입덧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심장을 맨손으로 쥐어짜는 듯한 숨 막히는 고통과 함께 찾아온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그저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봉합된 상처 아래 여전히 욱신거리는 기억의 편린이자 지옥 같던 시간을 맨발로 걸어 나온 한 여인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1부 거대한 성의 문턱. 그날 아침 서울 하늘엔 가을을 재촉하는 이슬비가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강남의 마천루들 사이 낡고 비좁은 상가 건물의 처마 밑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물기에 젖어 흐물거리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부드러운 검은 머리카락은 차가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얇은 천으로 된 단화는 이미 흠뻑 젖어 발끝까지 시려왔지만 19이라는 나이보다 한참은 더 앳되어 보이는 얼굴과 달리 그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 그 이름은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서울의 가장 비싼 땅,
그 중심에 자리 잡은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윤에게는 그곳에 들어갈 기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 골목에서 돼지국밥을 팔아 자신을 키워준 이모의 고된 삶과 그 안에서 지켜온 한 가닥 자존심이었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거대한 유리 회전문을 단호하게 밀고 들어섰습니다. 문 안쪽은 바깥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차갑고 호화로우며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행정비서직 면접 보러 오셨나요? 9시 예약 맞으시죠? 저쪽 소파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서윤의 서류보다 그녀의 옷차림과 앉는 자세, 미소 짓는 방식까지 훑어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몸짓 하나하나가 냉혹하게 평가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안쪽에서 걸어 나오면 아지막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서윤 씨. 네, 접니다. 서윤은 공손하게 대답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를 따라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를 지나고 투명한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복도 양옆의 사무실들은 도서관처럼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두꺼운 원목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넓고 호화로운 회장실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강렬한 필체의 서예 작품과 함께 한 남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광대와 위엄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얼굴. 그리고 그림 속의 그 남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옆에 딸린 작은 휴게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서윤을 발견하고 멈춰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초. 그 짧은 순간, 서윤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살이지? 나직하게 울리는 중저음의 목소리. 네, 회장님, 19입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집행 임원실 비서를 하겠다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할 자신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자신의 거대한 책상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면접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시핑거 타이핑 할 줄 아나?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서를 다시 작성해 봐. 그는 옆에 놓인 보조 컴퓨터를 가리켰습니다. 시간은 3분. 화면에는 오사용지 3장 분량의 빽빽한 보고서가 더 있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자신은 이곳에 기회를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능력을 증명하러 왔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정확히 3분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이 다가와 모니터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문서. 그는 말없이 돌아서 의자에 앉더니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인사팀장, 채용 명단에 이서윤, 추가해. 서윤은 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벌 총수는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고 경력에 대해 묻지도 않았으며 더 돌던 소문처럼 2차, 3차 면접도 없었습니다. 단 3분, 스쳐 지나가는 시선 한 번, 그리고 단호한 결정. 그녀 인생의 첫 번째 거대한 문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2부, 금단의 경계. 갓 20살도 되지 않은 소녀가 전문적인 직장 경험도 없이 그룹의 최고 심장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의 문장 하나, 회장에게 올리는 커피 한 잔, 회의 일정 하나까지 세심하고 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말은 결코 하지 않았고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결코 웃는 법이 없었고 친절을 베풀지도 않았으며 단 한순간의 약한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임 비서는 그 숨막히는 긴장감을 견디지 못하고 3개월 만에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유는 그의 등 뒤에 서 있을 때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할 때도, 문서를 타이핑할 때도 그에게서는 어떤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온화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비밀을 감춰야만 하는 자의 침묵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서유는 강 회장의 긴급 지시로 재무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후드득 덜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1층의 사무실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고 오직 회장실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서류를 건네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짧은 순간 강 회장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가을 호수처럼 고요하지만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절벽처럼 깊고 아득한 눈빛. 그것은 상사가 직원을 보는 눈빛도 아버지가 딸을 보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서유는 순간 멈칫했다가 황급히 시선을 내리깔고 그의 책상 위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요청하신 보고서입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가방을 든 손을 작게 떨며 문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강 회장의 나직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비서, 혼자 사나?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닙니다. 이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자네는 몇 년간 내 잠을 설치게 했던 어떤 사람과 눈이 참 닮았어. 서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다시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비좁은 자취방으로 돌아와서도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 그 눈빛과 그 한마디가 지워지지 않는 잉크 자국처럼 마음속에 번져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은 그녀를 더 자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인 시선이 아니라 회의 중에 스쳐 지나가거나 그녀가 방에 들어설 때 무심코 고개를 드는 식의 아주 짧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혹은 날씨에 대해 묻는 무심한 한마디를 오직 그녀에게만 던지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어떤 교집합도 가질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조용히 싹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유는 그 감정이 옳고 그름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유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현기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귀가 윙윙 울리더니 자신이 언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새하얀 병실에 누워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강태준 회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각 잡힌 정장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흰 셔츠의 윗단추 두어 개는 풀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조명 아래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과 지친 기색, 그리고 무거운 근심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마치 마음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를 겨우 내려놓은 사람처럼 정신이 드나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왜 과로와 영양실조 아침을 굶은 지 얼마나 됐지. 서유는 얼굴을 붉히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모님께 생활비를 좀 더 보내드리려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링거를 맞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의 단호함과는 전혀 다른 끊어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자넨 아직 너무 젊어. 그렇게까지 애쓰지 마. 내가 자네가 다시 쓰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 짧은 한마디가 서윤의 마음에 거센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가 그녀의 존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3부 무너진 경계 시작된 비극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더 이상 그녀와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묶은 날, 평소보다 화장을 옅게 한 날, 치마를 입은 날까지 그는 아주 사소한 변화들을 알아차렸습니다. 업무 지시에는 사적인 안부 인사가 덧붙여졌습니다. 아침은 먹었나? 주말에 고향에 내려갈 건가?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호기심 어린 시선들은 늘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쯤은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강 회장은 서윤에게 다음 날 있을 주주총회 자료 준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남았습니다. 모든 일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은 먹었나? 아직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나와 같이 먹지. 부담 갖지 말고. 그들은 건물 최상층에 있는 오직 강 회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다이닝룸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공간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평소 김치찌개와 찬밥으로 저녁을 때우던 서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입에 맞지 않나? 아니요, 조금 낯설어서요. 나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군. 이렇게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피곤하지 않은 건 정말 오랜만이야. 식사가 끝나고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강 회장이 방구석의 작은 캐비닛에서 비단으로 포장된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생일 선물이야. 조금 늦었지만 서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 생일을 어떻게 인사 기록 카드에서 봤지. 상자 안에는 연분 옹빛의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남자에게 그것도 강태준 회장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받은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에 북받쳐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방울이 부드러운 스카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마지막 경계선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얼마 후 한성그룹의 연말 송년회가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모두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새해의 행운을 기원했습니다. 서윤은 단정하지만 우아한 아이보리색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옅게 화장한 그녀의 얼굴은 순수함과 묘한 성숙함이 공존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연 회장을 한 바퀴 둘러보던 중 정확히 그녀를 발견하고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눈 마주침이 아니었습니다. 피하지 않는 길고 고든 시선이었습니다. 서윤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그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라도 그들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기류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녀에게 다가와 나직이 말했습니다. 잠깐 나가지. 그들은 그의 한남동 저택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개인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가 마음이 복잡할 때 찾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방 안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먼저 다가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을 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낯설고 따뜻하며 영원히 잠기고 싶은 감각. 그의 입술이 닿았을 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는 더 이상 작은 여비서 이서윤도 거대한 그룹의 총수 강태준도 없었습니다. 40년이 넘는 나이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에게 이끌리는 두 사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이 지나고 3주 후, 서유는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음을 감지했습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좋아하던 커피 향에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생리가 열흘 넘게 늦어지자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을 틈타 작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너무나도 담담하게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임신 4주 차네요. 아직 아기집만 보이지만 축하드립니다. 서유는 병원을 나서며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음도 절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 거대하고 휑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텅 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뱃속 아이의 아버지는 60이 넘은 남자. 그녀의 상사. 그러나 연인은 아닌 사람. 이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출근하지 않았지? 무슨 일 있었나?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분 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가 사는 낡은 빌라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문 앞에서 그녀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차에서 내린 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깊고 차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 이야기 좀 해야겠어. 그들은 강변의 한적한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나에게 할 말 없나? 그가 먼저 침묵을 뗐습니다. 서유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임신했어요. 그에게서는 어떤 충격이나 당황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자네 눈은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자네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다면 그 아이는 내 유일한 상속자가 될 거야. 그의 말에 서유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돈이나 허울뿐인 신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이용해 간 19살인 그녀를 자신의 아이를 낳는 도구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든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녀가 엄마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자신을 어떤 끔찍한 진실로 이끌게 될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부 드러나는 진실의 조각들. 충격적인 소문은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흐릿했지만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젊은 여인에게 다정하게 우산을 씌워주는 강태준 회장의 모습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은 판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성그룹 회장과 42살 차이 여비서, 현대판 신데렐라, 혹은 꽃뱀, 온갖 자극적인 제목과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경멸 어린 시선들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온몸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서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강 회장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주주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최근 저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서윤 비서와 제가 특별한 관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사안이며 그녀는 누구에게도 해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서윤의 낡은 빌라로 직접 찾아와 그녀의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고급 오피스텔로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전담 의사와 경호원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마치 귀족 아가씨 같은 대우를 받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감옥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락 없이는 외출할 수 없었고 이모와의 통화는 몇 분 만에 이유 없이 끊겼습니다. SNS 계정은 갑자기 접속 오류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부드럽고 안락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몰래 건물을 빠져나가려 했을 때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은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뱃속의 아기 씨를 위해서입니다. 아기 씨. 그 말은 달콤하게 포장된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우연히 서재에서 강 회장과 그의 개인 변호사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시점에 그 아가씨의 이름을 연장에 올리는 것은 내 결정은 확고해. 재산은 세 부분으로 나눌 걸세. 하나는 내 죽은 아내의 이름으로 된 자선재단에, 하나는 태어날 아이에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이를 낳을 이서윤 양에게. 그러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인 마지막 한마디가 서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강연이라는 이름에 대해 이서윤 양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강연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이름. 죽은 그의 아내 이름은 최미나였다. 그 이름은 마치 완벽하게 짜인 그림에 맞지 않는 이질적인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서유는 몰래 그의 낡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강연이 한성그룹 2004년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오래되어 삭제된 기사에 희미한 아카이브가 나타났습니다. 여고생 강연이 양실족 미스터리. 기사는 그녀가 18살 생일을 간 넘긴 시점에 실종되었으며 절망적인 내용이 담긴 일기장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서 발췌된 한 구절이 서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제발 저를 낳아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며칠 뒤 강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간 틈을 타 서윤은 잠겨있지 않던 그의 서재에 들어갔다.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첩이 있었다. 첫 장은 그의 아내와의 결혼 사진.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장부터 서윤의 숨이 멎었다. 앳된 얼굴의 소녀가 강 회장의 곁에 바싹 붙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손글씨로 연희 18번째 생일, 아빠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다른 사진에서는 연희가 지금의 거실과 똑같은 공간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그의 무릎에 앉아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였다.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친밀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순간들이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사진을 꺼냈다. 초음파 사진이었다. 날짜는 2004년 7월. 산모의 이름 강연이, 아버지의 이름 공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강 회장의 친딸 강연이가 2004년 18살에 임신했었다. 그리고 그녀는 실종되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하필 나였을까? 오브. 핏줄의 저주. 서유는 오피스텔을 몰래 빠져나와 의모가 있는 시장 골목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다. 이모, 저 어떻게 태어났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모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이모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다만 내가 정 그렇다면 말해주마. 18년 전 어느 날 번쩍이는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에 멈춰 섰고 값비싼 수입 부녀와 함께 두툼한 돈 봉투를 든 신사가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아내가 상고 끝에 아이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며 아이를 맡아달라고 애원했다.
자식이 없던 이모는 연민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아기를 받아들였다. 그럼 제 친어머니는 이모도 모른다. 그저 그 남자가 건네준 서류에 이서윤이라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을 뿐이야. 출생신고서 원본도 엄마에 대한 정보도 없이 오직 초음파 사진 한 장과 내가 대학 갈 때까지 쓸 돈뿐이었지.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왜 없었겠니? 그 남자가 내 친아빠일 거라 생각도 했지. 하지만 그랬다면 왜 너를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뒀겠니? 그는 단 한 번도 너를 달이라 부르지 않았어. 늘 그 아이라고만 했지. 이모, 혹시 그 초음파 사진 아직 가지고 계세요? 이모가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내온 사진. 잉크는 바랬지만 산모의 이름 강연이는 선명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강 회장의 서랍에서 찾은 초음파 사진과 비교했다. 같은 이름, 같은 날짜, 같은 산모,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어머니,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었다. 이모는 서윤의 떨리는 손을 잡으면 눈물을 흘렸다. 서윤아, 이모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이런 끔찍한 일의 결과인 줄 알았다면 서윤은 이모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18년간 자신은 그저 평범한 고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자신은 금지된 사랑의 결과물이었고 그 사실을 아는 남자가 자신의 할아버지이자 친아버지의 연인이 될 뻔했던 남자가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사랑하고 입 맞추고 자신의 아이까지 갖게 한 것이다. 그날 밤 서유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강태준 회장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지쳐 보였다. 왜 그랬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왜 모든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냐고요. 그는 고개를 떨궜다. 처음엔 확신할 수 없었다. 18년 전 시골로 보냈던 그 아이의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야 그게 너라는 걸 알았지. 그때 너를 해고하고 유학을 보내 모든 걸 끝내려 했다. 하지만 매일 출근하는 너의 모습, 너의 눈빛 하나하나가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절 옆에 두고 사랑하고 제 몸에 손을 댔군요. 제가 당신의 손녀라는 걸 알면서도요. 나는 반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다. 서윤아, 내 엄마 연희가 임신한 채로 사라진 후 나는 18년간 너희 모녀를 찾아 헤맸어. 그리고 마침내 너를 찾았는데 결국 당신이 나를 죽인 거예요. 아세요? 뱃속의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당신에게 뭐죠? 원치 않은 결과물, 엄마의 대용품, 아니면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되찾고 싶은 보상심리. 그는 한참 만에 속삭였다. 내 손주다. 그리고 절대로 씻을 수 없는 내 죄의 증거이기도 하지. 그렇다면 이 아이가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강 씨 성을 달지 않고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다. 내 엄마를 잃었고 이제는 너까지 잃는구나.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겠지. 그날 밤 서유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곳에 남겨두고 떠났다. 값비싼 옷도 보석도 아닌 낡은 일기장과 초음파 사진 한 장만을 든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6부 빛을 향한 여정. 서유는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작은 방을 얻었다. 낡고 허름했지만 그곳에는 감시의 눈길도 위선적인 동정도 없었다. 낮에는 조용히 산책을 하고 밤에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아직 보내지 못할 편지를 썼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아가야, 엄마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두렵단다. 네가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될까봐,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까봐. 하지만 너는 엄마의 유일한 희망이야. 이 잔인한 핏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서유는 결심했다. 미혼모 지원센터를 찾아가 태어날 아이의 성을 자신의 성인 이 씨로 바꾸는 절차를 밟았다.
담당자는 그녀가 한성그룹과 관련된 엄청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제 아이는 어른들이 저지른 죄의 짐을 지고 살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끔찍했던 핏줄의 사슬은 공식적으로 끊어졌다. 그녀가 떠난 지 90일째 되던 날 의문의 소포 하나가 그녀에게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그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건이 들어있었다.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필체의 일기장.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서유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 이름은 강연이. 나는 이 일기를 내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를 위해 남긴다. 나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다. 나의 아버지. 처음엔 그 사실을 몰랐다. 그저 다정한 그가 좋았을 뿐이다. 진실을 알고 도망쳤지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일부가 거짓 없이 존재하기를 바랐다. 만약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아가. 하지만 너는 꼭 좋은 삶을 살렴. 엄마가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랑하면서 마지막 장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붙어 있었다. 수신니는 강태준, 발신니는 강연이. 붙여지지 못한 편지였다. 나는 아이를 낳을 거예요. 더 이상 찾지 말아요. 당신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 혼자 키울 거예요. 만약 언젠가 이 아이를 마주치게 된다면 제발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사랑하지는 말아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비수처럼 서윤의 심장에 박혔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 모든 실수를 똑같이 반복했다. 후회도 멈춤도 없이. 그날 밤 서윤은 진통을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마을 보건소의 낡은 침대 위에서 사투를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우가 그치고 동이틀 무렵 작은 생명의 울음소리가 세상을 채웠다. 서유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아가야, 내 이름은 서진이야. 이서진.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밝은 빛처럼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 자신이 이 비극의 마침표가 될 것이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몇 주 후 마을 약국의 약사 최진우가 그녀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는 서울의 대형 병원 의사였지만 복잡한 세상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온 남자였다. 그는 서윤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그녀와 아들 서진의 곁을 지켜주었다. 아플 때 약을 가져다주고 그녀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할 때 아이를 돌봐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그러나 단단하게 깊어졌다. 화려한 사랑 고백 대신 그는 어느 날 그녀에게 말했다. 저기 언덕 위에 버려진 밭이 있는데 같이 작은 집을 짓고 어린이집을 열면 어떨까요? 당신은 아이들을 돌보고 나는 약을 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서유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TV 뉴스에서 한성그룹의 해체 소식이 흘러나왔다. 강태준 회장은 1년 전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종적을 감췄다고 했다. 며칠 뒤 서윤에게 마지막 서류가 도착했다. 강 회장의 새로운 위원장이었다. 그의 재산은 세 곳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강연희의 이름으로 된 자선재단에, 하나는 전국의 미혼모 자립시설에, 그리고 마지막은 서진이라는 이름의 장학재단에 기부되었다. 어떠한 혈연 관계도 명시되지 않은 채였다. 유언장 말미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때문이다. 나는 연희를 잃었고 너를 잃었고 하마터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빛을 품은 아이마저 잃을 뻔했다. 그 아이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렴. 한때 아비였던 자가. 서유는 조용히 이 원장을 접었다. 몇 년 후 봄 햇살이 가득한 오후.
서윤과 진우가 함께 세운 작은 어린이집 마당에서 두 돌이 같이 난 서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고 있었다. 서윤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말고 햇살 속에서 웃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저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교실 한편의 작은 선반 위에는 세 개의 액자가 놓여 있었다. 영원히 18살에 머문 엄마, 강현이의 앳된 사진, 한때 그녀가 도망치듯 품에 안았던 초음파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서진의 손을 잡고 따스한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 자신의 사진이었다. 저주의 사슬은 끊어졌고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